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다양한 개성이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었고 이 축제는 주민들이 가장 아끼는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꽃밭 한가운데에 거대한 미끄럼틀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미끄럼틀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미끄럼틀 생각에 밤마다 설레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어른들 또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기회라며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미끄럼틀이 가져올 행복의 총량이 이를 반대하는 소수의 불편함을 무마할 만큼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꽃밭이야말로 마을의 전통과 자연미를 상징하는 소중한 장소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마을에서 꽃을 갖고 온 할머니들은 꽃밭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하며 미끄럼틀 설치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아름다움과 전통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회의는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이 나섰습니다.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른다면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닌 다양한 행복의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쁨을 주는 일과 더불어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를 넘어선 전통을 이어가는 것 또한 큰 행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 모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주민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끄럼틀을 꽃밭의 가장자리로 옮기고 그 주변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끄럼틀 옆에 작은 꽃밭을 추가로 설계하여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벤담이 말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결정에 만족하며 서로 다른 관점과 행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어떤 논란이 생기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카르밀에 토미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그의 곁에서 충실한 친구이자 철학자인 루카라는 이름의 양을 키우고 있었죠. 토미와 루카는 매일같이 들판을 걸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미는 밀 재배의 수확 시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카,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씨를 뿌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곡식이 잘 자라지. 그런데 올해는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야. 토미가 말했다. 루카는 철학적 성찰이 담긴 눈빛으로 토미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미,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니? 그는 인과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 휴메에 따르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건 단지 우리의 경험이 만든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토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비가 오는 게 곡식이 자라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야? 루카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은 과거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휴메에 따르면 언젠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 비가 오지 않아도 곡식이 자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 우리는 그저 경험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할 뿐이지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증명할 순 없어. 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농사 짓는 게 너무 불확실한 일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루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답은 우리가 통상적인 경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되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있을 거야. 농업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어. 토미는 루카의 지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땅에 씨를 뿌린 후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관계 방법을 연구하고 이웃 농부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몇 년 후 카르밀 마을은 옆마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죠. 토미는 휴메의 교훈을 기억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신뢰하지만 언제나 그 너머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루카는 그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미에게 인생과 철학을 가르친 가장 현명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토미는 자신의 농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 중 첫 번째 길, 즉
운동의 제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절묘한 이론은 과거의 스승들이 열정적으로 탐구하던 주제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학생 크리스가 이 도전적인 개념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려는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크리스는 철학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학교 도서관의 한 구석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신이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로 흥미로운 걸 배웠어.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본 적 있어? 라고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조이는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며 모든 건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이걸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어. 크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움직임, 즉 모든 변화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시작된다고 주장했어.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데? 하미드가 물었습니다. 그냥 도미노 같은 거 아냐?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게 쓰러지는. 크리스는 손을 번쩍 들어 하미드를 중단시키며 맞아, 도미노, 그게 바로 핵심이야. 그런데 아퀴나스는 그 도미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궁금해했어. 왜냐하면 모든 도미노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야 하잖아?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그 첫 번째 도미노 혹은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마지막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제1운동자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는 이것을 일종의 초자연적 존재, 즉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고 식별한 거지. 크리스는 열정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즈음 마리아는 웃으며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 우주 도미노의 큰 게임 안에 있는 거네? 그 시작을 만든 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게 조금 기이하면서도 흥미로워 라고 말했다. 정확히 그거야. 크리스가 활짝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조이는 이에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퀴즈는 우리에게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주려는 거네. 단순한 움직임 뒤에 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더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정말 재밌어. 그날 크리스와 그의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소처럼 단순히 책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운동의 제일 원인, 이론은 우주 속에서의 그들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대화는 더 깊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소중한 철학 수업에서의 발견은 크리스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고 친구들은 또 다른 질문과 모험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시대보다도 자연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서로 간이 권력 다툼과 불신 속에 살아왔으며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희박했던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중앙 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인 홉스 할아버지는 대중에게 멋쩍게 웃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꾸준히 바람에 날리는 긴 수염을 매만지며 사람들에게 다소 엄숙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바로 그의 유명한 사회계약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던 시절이 있었단다. 한 명은 이웃의 사과를 훔치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을 다시 빼앗았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잠들었고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결심했어.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야. 홉스 할아버지는 잠시 자신의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청중들은 어르신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모여 계약이라는 걸 만들었단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일부분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이야.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조금씩 포기하는 대신에 더 큰 안정과 질서를 얻기로 했던 거야. 홉스 할아버지는 각자의 권리를 적당히 포기하고 그 대가로 강력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덧풀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 강력한 지도자를 리바이어던이라고까지 불렀지.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평화롭게 잠을 이룰 수 있었단다. 광장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이웃은 다른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권리를 조금씩 포기한다면 정말 안전해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홉스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문구처럼 정확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해. 그는 아마도 그 뼈가 굵어진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을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홉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도 작은 사회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망설임과 의심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조금씩 그 계약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밀감과 신뢰가 자라났고 마을은 그 전보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마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회계약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막강했으니까요. 결국 홉스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썰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마을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사람 간의 신뢰와 협력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말이죠.